저는 북한 최정예 부대 장교였지만 한순간에 이등병에게도 무시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최연소로 소좌 계급장을 달고 김정은 동지 앞에서 당당히 서서 김일성 훈장을 받을 예정이었어요. 평양 출신의 당 간부 아버지의 추천을 받아 군사학교에 입학했고 조국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말을 들으며 모든 학생 동무들 중 1등으로 졸업했죠. 하지만 포탄 하나가 모든 걸 바꿨어요. 2018년 여름 강원도 최전방 훈련장이었습니다. 새 무기 시험 훈련이었는데 언제나처럼 노후된 포탄을 사용했죠. 상관이 소리쳤어요. 빨리빨리 시간이 없어. 안전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 순간 포탄이 오발했고 폭발음과 함께 저는 쓰러졌어요. 오른쪽 다리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야전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무병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소자 동지 다리가. 말을 잇지 못하더니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전선에 못 나갑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나는 최정예 장교인데 그 힘든 훈련들도 버텼는데 곧 회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부대로 복귀했을 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부축을 받으며 절뚝거리는 저를 보는 병사들의 시선이 변했어요. 군기가 바짝 들어 저에게 격려하던 병사들이 이제는 제 다리를 흘겨봤습니다. 작전 회의에서 배제됐고 중요 임무는 후임 소자한테 넘어갔죠. 동료들은 거리를 뒀고 상관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철동무 현실을 받아들여. 넌 이제 전투장교가 아니야. 배급이 줄었어요. 장교 배급에서 일반 배급으로 바뀌며 쌀이 옥수수로 바뀌었죠. 약속된 평양 아파트도 취소됐습니다. 조국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칠 수 있는 건강한 군인한테 줘야지. 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지방 이동 명령이 떨어졌고 함경북도 청진으로 가야 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상관의 말이었습니다. 대좌가 다른 장교들 앞에서 말했어요. 나라의 짐만 되는 놈은 빨리 사라지는 게 애국이야.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수치심에 고개를 숙였죠. 저는 박민철이라고 합니다. 한때 북한 최정예 부대 장교였고 지금은 한국에서 의족을 착용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엘리트에서 최하위층이 됐는지, 북한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목숨을 걸고 탈북해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끝까지 충성하면 모든 게 보장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쓸모 없어진 순간 충성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아직도 북한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18년 7월 15일이었습니다. 강원도 최전방 부대 훈련장에서 새 무기 시험 훈련이 예정돼 있었어요. 사실 새 무기라고 했지만 중국에서 들여온 중고 장비였고 포탄은 7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상부 명령이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 6시에 훈련이 시작됐어요. 대대장이 소리쳤습니다. 빨리빨리 오늘 안에 끝내야 해. 시간이 없어. 병사들이 서둘러 포탄을 운반했고 안전 점검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저는 안전에 대해 건의했지만 돌아오는 건 병사들 앞에서 군화발로 차이는 수모였어요. 명령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오전 10시쯤이었을까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포탄을 장전하고 발사 준비를 하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포탄에서 녹물이 흘러나왔고 균열이 보였습니다. 대대장 동지, 이 포탄 상태가 이상합니다. 보고했죠. 대대장이 짜증을 냈어요. 괜찮아, 빨리 쏴. 다른 것도 다 그래.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제대로 발사되지 않고 포신 안에서 폭발했어요. 쾅!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충격파가 몸을 휩쓸었죠.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스쳤고 무언가가 오른쪽 다리를 강타했습니다. 쓰러지며 마지막으로 본 건 하늘이었어요.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야전병원이었습니다. 천장이 보였고 소독약 냄새가 났죠. 몸을 움직이려는데 오른쪽 다리에서 극심한 통증이 왔어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의무병이 달려왔어요. 소령 동지 깨어나셨습니까? 제 다리는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무병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파편이 깊숙이 박혔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신경이 손상됐어요. 수술은 했지만 말을 잇지 못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시는 전선에 못 나갑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나는 최정예 장교인데 300명 중 1등이었는데 김일성 훈장을 받았는데 일시적일 거야, 곧 회복할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의무병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석 달간 병원에 입원했어요. 매일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다리는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았어요. 절뚝거렸고 빨리 걸을 수 없었죠. 병실 창문으로 훈련하는 병사들이 보였습니다. 뛰고 구르고 전투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요. 나도 저랬는데 이제는 할 수 없구나. 같은 병실에 다른 부상 군인들이 있었어요. 한 명은 한쪽 팔을 잃었고 다른 한 명은 얼굴에 화상을 입었죠.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어느 날 밤 간부가 병실에 와서 그들한테 말했어요. 퇴원하면 지방으로 가야 할 거야. 평양은 건강한 사람들 사는 곳이야. 차갑고 무심한 목소리였죠. 그때 처음 불안했습니다. 혹시 나도 버려지는 건 아닐까? 아니야, 나는 달라. 나는 훈장을 받았고 대대장의 신임을 받았어.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퇴원 날이 왔습니다. 목발을 짚고 병원을 나섰어요. 부대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멀쩡하게 걷고 있었어요. 나만 혼자 부서진 것 같았죠. 차가 부대 정문을 지나칠 때 경비병이 경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달랐어요. 동정과 경멸이 섞인 시선이었죠. 부대 막사에 도착해서 내렸습니다. 병사들이 훈련하고 있었고 몇몇이 저를 쳐다봤어요. 과거에는 저를 보면 자세를 바로 하고 경례했는데 이제는 그냥 흘끗 보고 지나갔습니다. 한 병사가 동료한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종갓나 평양 출신이라고 으스대더니 이제 끝났네. 필사적으로 못 들은 척하며 지나가는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혼자 막사에 앉아 있었어요. 오른쪽 다리를 내려다봤는데 붕대 위로 흉터가 비쳤습니다. 이 다리가 내 인생을 바꿨구나. 포탄 하나가 모든 걸 갈아버렸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주변에 보는 시선이 앞으로의 소문들이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렇게 복귀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부대 본부로 향했는데 병사들이 아침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제가 그 훈련을 지휘했죠. 이제는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절뚝거리며 걸어가는데 한 병사가 동료한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소령 이제 뭐 하려나? 다리 저러면 끝인데. 못 들은 척했지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본부에 도착해서 대대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게. 대대장이 서류를 보고 있었고 제가 들어가자 잠깐 쳐다보더니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죠. 민철이 왔나? 앉게. 평소보다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앉았는데 대대장이 말했어요. 자네 상태로는 작전 임무는 힘들겠어. 당분간 서류 업무나 봐주게. 서류 업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전투장교인데요. 대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민철아, 현실을 받아들여. 자네는 이제 전투장교가 아니야. 다리가 저런데 어떻게 전선에 나가겠나. 후방 근무나 알아봐. 마지막 말은 거의 명령이었죠.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작전회의 통보가 안 왔어요. 과거에는 제가 핵심 참모였는데 이제는 배제됐죠. 중요한 훈련도 참관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창고 정리, 물품 관리, 문서 작성 같은 일만 맡았어요. 신입 하사관이 하는 일이었죠. 석 달쯤 지났을까요? 새로운 소령이 부임했습니다. 제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었어요. 젊고 건강했죠. 부임식에서 대대장이 그를 소개했습니다. 이 동무가 앞으로 우리 부대의 작전 참모야. 다들 잘 따르도록. 제가 받았던 환영이었어요. 제가 있어야 할 자리였죠. 더 충격적이었던 건 다음 달이었습니다. 훈장 수여식이 있었는데 그 새로 부임받은 소자가 김일성 훈장을 받았어요.
분명히 제가 받기로 검토가 끝났다고 했었는데 말이죠. 식이 끝나고 복도에서 그를 마주쳤는데 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선배님 자리에 제가 앉다니 이거 참 명예롭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저건 원래 내 자리였어. 동료들도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함께 술 마시고 농담하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저를 피했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으려고 앉으면 다들 자리를 비웠어요. 술자리 초대도 끊겼죠. 한 번은 복도에서 옛 동기를 만났는데 그가 어색하게 웃으며 급히 지나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철이 불쌍하긴 한데 같이 있으면 분위기 안 좋아져. 가장 힘들었던 건 훈련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훈련을 참관하려고 훈련장에 갔는데 병사들이 전투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구르고 뛰고 엎드리고 총을 쏘는 모습이요. 나도 저랬는데 이제는 할 수 없구나. 문득 따라 해보고 싶었습니다. 목발을 내려놓고 뛰려고 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뛰었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졌습니다.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병사들이 멀리서 쳐다보기만 했죠. 혼자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흙이 묻었고 다리에서 피가 났어요. 절뚝거리며 막사로 돌아왔는데 복도에서 하급 병사와 마주쳤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그가 격리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비켜서기만 했어요. 심지어 표정이 무시하는 듯 했죠.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더 이상 군인 같지 않았어요. 가슴에 훈장의 자리가 아른거렸어요. 이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석 달 뒤 인사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배치였어요. 지방이었죠. 약속된 평양 아파트는 취소됐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민철 동무 평양 아파트는 아쉽게 됐소. 건강한 군인한테 줘야지. 자네는 청진으로 가게. 거기서 후방 업무 보면 돼.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명령이었으니까요.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사진 몇 장이요. 부대를 떠나는 날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어요. 과거 같았으면 전 부대가 나와서 환송했을 텐데 이제는 아무도 관심 없었죠. 트럭에 올라 부대를 떠나며 뒤돌아봤습니다. 저기가 내가 영웅이었던 곳이구나. 하지만 영웅은 그날로 끝났어요. 2019년 3월 청진에 도착했습니다. 함경북도의 추운 바람이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죠. 배정받은 집은 평양 아파트가 아니라 낡은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창문은 제대로 닫히지 않았어요. 첫 배급을 받으러 갔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급소 직원이 장부를 보더니 말했어요. 박민철 동무 당 배급 3등급이네요. 일반 배급으로 나갑니다. 장교 배급 아닌가요? 제가 물었죠.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장애인은 일반 배급이에요. 그만큼 덜 먹어도 되잖소. 일도 못하니까. 무심한 목소리였습니다. 배급을 받았는데 쌀이 아니라 옥수수였어요. 그것도 양이 절반이었죠. 고기 배급은 아예 없었습니다. 옆 사람이 받는 걸 보니 쌀과 고기를 받더라고요. 왜 저는 못 받나요? 물었더니 직원이 짜증을 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장애인은 일반 배급이라고. 다음 사람. 석 달쯤 지나 당 회의가 있었어요. 지역당 간부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제 소개가 있었습니다. 당 간부가 말했어요. 이 동무는 박민철 동무요. 전에 평양에서 장교였는데 다쳐서 왔소.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죠. 동정과 경멸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회의 후 다과 시간에 한 간부가 다가왔어요. 민철 동무 이제 뭐 하려고?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다리가 그러면 힘들겠는데.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나을 거야. 당의 부름에 짐이 되지 말고. 마지막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당 간부 회의에 다시 불려갔는데 대좌가 제 앞에서 말했습니다. 박민철 동무는 이제 혁명 역군이 아니오. 다른 간부들이 듣고 있었어요. 부상으로 쓸모 없어진 사람은 당에도 필요 없소.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가는 게 애국이요. 주변에서 몇몇이 웃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역경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해 여름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약혼녀가 있었어요. 평양에서 사귀던 여자였는데 제가 청진으로 온 후에도 편지를 주고받았죠. 결혼 약속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민철 동무 미안하지만 결혼은 어려울 것 같소.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제 다리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자네 그 다리로 어떻게 우리 딸을 책임지겠나? 자네 미래도 없잖아. 당에서도 인정 안 해주는데. 항의하려다 멈췄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정말로 저는 이제 미래가 없었어요. 그가 떠나고 며칠 뒤 약혼녀한테서 마지막 편지가 왔습니다. 민철 오빠 미안해요. 아버지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요. 행복하세요. 짧은 편지였죠. 편지를 찢었습니다. 청진 거리를 걸으며 장애인들을 봤어요. 한쪽 팔이 없는 사람, 다리를 절른 사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모두 구석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을 만났는데 6.25 참전 용사였어요. 한쪽 다리를 잃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젊은이, 이 나라에서 장애인은 죄인이야. 평생 충성해도 못 쓰게 되면 버려져. 나도 그랬어. 동네 사람들도 저를 피했습니다. 지나가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전에 장교였다던데 이제 저 꼴이네. 아이들도 저를 가리키며 웃었죠. 어느 날 길에서 넘어졌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냥 지나갔어요. 혼자 일어나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선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배급소에서 들은 말이었어요. 어느 날 배급을 받으러 갔는데 뒤에서 두 여자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애인들 배급 줘야 하나? 일도 못하는데. 차라리 저 사람들 없어지면 우리가 더 받을 수 있을 텐데.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울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서 거울을 봤어요. 훈장은 이미 서랍 깊숙이 넣어뒀고 군복도 벗었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낯설었어요. 이게 나구나. 한때 최정예 장교였던 내가 이제는 짐이 됐구나. 북한에서 장애인은 죄인이었습니다. 쓸모 없어진 순간 모든 충성은 의미가 없었어요. 2020년이 됐습니다. 청진에서 2년을 살았고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었죠. 배급으로는 살 수 없어서 장마당에 나가 막노동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리 불편한 사람은 안 돼요. 다들 그렇게 말했어요. 어느 날 옆집 노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전상용사였고 6.25 때 다리 한쪽을 잃었죠. 80대였어요. 젊은이, 자네도 나처럼 될 거야. 그가 말했습니다. 평생 충성해도 끝은 똑같아. 나도 전쟁에서 다리 잃었지만 나라는 날 잊었어. 배급도 제대로 안 나오고 병원도 못 가. 그냥 죽기만 기다리는 거야.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버려져서 조용히 사라지는 건가? 밤마다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충성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어느 날 밤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군사학교 시절 하급 병사들을 대했던 기억이요. 한 병사가 훈련 중 다쳤는데 제가 말했어요. 쓸모없는 놈, 빨리 나가. 그 병사는 울먹이며 나갔죠.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약한 놈은 군대에 필요 없다고요. 또 다른 기억도 떠올랐어요. 정치범 가족 출신 병사가 있었는데 다른 병사들이 그를 괴롭혔죠. 저는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했어요. 배신자 자식은 배신자야. 그 병사는 결국 자살했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죠. 장애인도 무시했습니다. 부대 근처에 장애인 마을이 있었는데 지나갈 때마다 동료들과 말했어요. 저것들은 짐이야. 왜 저렇게 살지? 차라리 사라지는 게 나라를 위하는 거 아닌가. 다들 웃으며 동의했죠. 이제 내가 그들이 됐구나.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시했던 사람들, 내가 차별했던 사람들, 이제 나도 똑같은 처지구나. 하급 병사처럼 쓸모없다고 버려지고 정치범 가족처럼 숨어 살아야 하고 장애인처럼 짐이 된 거예요. 그때 이해했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을 쓰고 버리는 공장이구나. 쓸모 있으면 칭찬하고 훈장 주고 대우해 주다가 쓸모 없어지면 바로 버려요. 충성은 소모품이었죠. 다 쓰면 버리는 거예요. 2021년 여름 이웃 여자와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3년 전 탈북했다고 했어요. 가족들은 감시받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살았어요. 여기 있으면 굶어 죽었을 거예요. 이제는 중국에서 돈 벌어서 가끔 보내줘요. 몰래요. 탈북이요. 제가 되물었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철 동무도 생각해봐요. 여기서 뭐 하려고요? 이렇게 평생 숨어 사나요? 남조선 가면 장애인도 잘 살 수 있대요.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밤에 창밖을 봤어요. 어두운 청진 거리가 보였죠. 불빛도 거의 없었습니다. 멀리서 순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내가 충성했던 나라구나. 나를 영웅이라고 불렀던 나라구나. 하지만 이제는 나를 짐이라고 부르는 나라예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탈북.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과거의 나였다면 배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조국을 버리는 반역자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야. 살기 위한 선택이야. 서랍을 열었어요. 김일성 훈장을 받을 예정일 때 준비한 소감문이 있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날 지켜줬나? 아니야,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했어. 이제 필요 없어. 다음 날 장마당에 갔어요. 브로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혹시 중국 가는 방법 아세요? 사람들이 경계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민철 동무 진짜 가려는 거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죠. 진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어요. 돈이 있어. 없어요. 그럼 힘들겠는데. 남자가 제 다리를 쳐다봤죠. 게다가 다리까지 불편하면 더 위험하고. 알아요. 하지만 여기 있어봤자 죽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남자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알겠소, 도와주지. 하지만 장애인이라 위험 부담이 크니까 돈을 더 내야 하오. 얼마든 내겠습니다. 남자가 날짜를 정했죠. 다음 달 보름달 뜰 때. 그때 출발하오. 그날 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탈출. 자유. 살 수 있는 곳.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충성했지만 나라는 날 버렸어. 이제는 내가 이 나라를 버릴 차례야. 2022년 12월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브로커와 약속한 날이었죠. 오후 11시에 장마당 뒤 창고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가방 하나만 챙겼습니다. 옷 2벌과 남은 돈 전부였죠. 창고에 도착했는데 브로커 말고 다른 사람 3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탈북자들이었어요. 젊은 남자 2과 여자 1였죠. 브로커가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민철 동무 다리가 생각보다 심하네요. 걸을 수 있소? 걸을 수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브로커가 고개를 저었어요. 장애인은 위험해요. 느리면 다 잡혀요. 다른 사람들도 저를 불안하게 쳐다봤습니다. 한 남자가 속삭였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까지 위험한 거 아니에요? 브로커한테 다가갔습니다. 돈 더 드릴게요. 가방에서 마지막 남은 돈을 꺼냈어요. 이게 전부예요. 브로커가 돈을 세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소. 하지만 뒤처지면 두고 갑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자정에 출발했습니다. 달빛만 의지한 채 산길을 올랐어요. 정상인도 힘든 길이었죠. 바위가 많았고 경사가 가팔랐습니다. 목발을 짚고 올라갔는데 금방 숨이 찼어요. 다리에서 통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앞 사람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빨라요, 민철 동무. 브로커가 뒤돌아보며 재촉했어요. 최대한 빨리 움직였지만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절뚝거리며 올라가는데 돌에 걸려 넘어졌어요. 무릎을 찧었습니다. 피가 났죠. 일어나려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순찰대였어요.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죠. 게 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빨리 빨리.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뛰었어요. 아니, 뛰려고 했습니다. 제대로 뛸 수 없었죠. 절뚝거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고 돌부리에 자꾸 걸렸어요. 새벽 3시쯤 첫 번째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산 중턱의 작은 오두막이었어요. 브로커가 문을 두드렸죠. 잠시 후 중년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몇 명이요? 5입니다. 남자가 우리를 세더니 저를 가리켰어요. 저 사람은 다리가 불편하네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브로커가 물었죠.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애인은 안 돼요. 느려서 위험해요. 저번에도 장애인 때문에 다 잡힐 뻔했어요. 안 됩니다. 제발요. 제가 애원했습니다. 하룻밤만요.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됩니다. 다른 데 가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브로커가 혀를 찼어요. 민철 동무 때문에 골치 아프네. 다른 사람들도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죠. 젊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저 사람 때문에 계속 이러면 다 죽어요. 브로커가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더 가봅시다. 하지만 민철 동무 정말 못 따라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걸었어요. 쉬지 않고 걸었죠. 다리는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한 발, 또 한 발.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났습니다. 동이 틀 무렵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이었어요. 강 건너가 중국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리가 없었어요. 얼음을 건너야 했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빨리 건너야 해요. 해 뜨기 전에. 순찰대가 오기 전에. 앞사람들이 먼저 얼음 위로 나갔어요. 조심스럽게 걸었죠. 얼음이 얇았습니다. 발밑에서 뚜두둑 소리가 났어요. 제 차례였습니다. 얼음 위에 발을 디뎠는데 미끄러웠어요. 목발이 헛나갔습니다.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했죠. 간신히 버텼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아갔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순찰대였어요. 손전등 불빛이 저를 비췄죠. 총소리가 났습니다. 탕. 얼음에 구멍이 뚫렸어요. 뛰어.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앞사람들이 달렸어요. 저도 뛰려 했습니다. 하지만 얼음이 미끄러워서 제대로 뛸 수 없었죠. 절뚝거리며 나아갔습니다. 또 총소리. 탕. 탕. 옆에서 물이 튀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강 중간쯤 갔습니다. 저는 아직 강 초입이었어요. 뒤에서 순찰대가 강으로 내려오고 있었죠. 개들이 짖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찰대가 저를 지나쳐 앞사람들을 쫓아갔어요. 빠른 놈들을 먼저 잡으려는 거였죠. 저는 느려서 오히려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장애 때문에 더 느렸던 이 다리가 오히려 제 목숨을 구한 겁니다. 순찰대가 앞으로 가는 사이 저는 계속 건넜어요. 한 발 한 발. 절뚝거리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갔죠. 마침내 강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이마를 댔죠. 살았다. 정말로 살았다. 뒤를 돌아보니 순찰대가 다른 사람 한 명을 잡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빨리 뛰었지만 잡혔죠.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볼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와 나머지 2명이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중국 땅에 혼자. 하지만 살았어요.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일어나 숲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는 피투성이었고 온몸이 떨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계속 가야 했습니다. 자유를 향해. 중국 땅에 도착했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어요.
브로커와 다른 탈북자들은 이미 사라졌고 저는 숲속에 혼자 남았죠. 휴대폰도 없었고 연락처도 몰랐습니다. 그냥 남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만 알았어요. 새벽 5시쯤 숲속을 헤맸습니다. 다리는 피로 범벅이었고 목발은 부러져서 나뭇가지로 대신했죠. 걸을 때마다 상처에서 피가 났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국경을 넘어서도 탈북자를 추적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전 8시쯤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조선족 마을 같았어요. 간판에 한글이 보였죠.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길도 나지 않은 산에서 천천히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식당 하나가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북에서 왔어요? 조선족 말투였죠. 아닙니다. 나 조선 사람 아닙니다라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지만 아주머니가 주변을 살피더니 빨리 들어와요.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뒷방으로 데려가 밥을 주었어요. 따뜻한 밥과 김치였죠.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공안이 자주 단속 나와요. 조선족이 탈북자 도우면 우리도 잡혀가요 라는 말에 제공받은 밥을 빨리 먹고 일어났죠. 어디 갈 데 있어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아주머니가 종이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여기 가봐요. 연길시 교회예요. 목사님이 탈북자들을 도와줘요. 하지만 조심해요. 길에 공안 검문소 많아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뒷문으로 나왔어요. 연길까지는 걸어서 사흘은 걸릴 거라고 했죠. 낮에는 숨고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들판 구석, 폐가, 헛간, 숨을 곳은 어디든 괜찮았어요. 배고프면 밭에서 옥수수를 따먹었고 목마르면 개울물을 마셨죠. 다리 상처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고름이 나기 시작했어요. 둘째 날 밤 큰 도로를 건너야 했습니다. 검문소가 보였어요. 경찰차가 서 있었고 공안이 지나가는 차를 검사하고 있었죠. 우회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하나뿐이었거든요. 1시간을 기다렸어요. 검문소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교대 시간을 노려야 했죠. 새벽 4시쯤 공안 한 명이 차에 들어갔습니다. 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이다. 몸을 낮추고 다리 밑으로 기어갔습니다. 다리에서 통증이 왔지만 참았어요. 소리내면 안 됐죠. 천천히 조심스럽게 기어갔습니다. 거의 다 왔을 때였어요. 돌에 목발이 부딪혔습니다. 딸그랑.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새벽에는 컸죠. 공안이 차에서 내렸어요. 누구야?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다리 밑을 비췄죠. 제 위를 지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제 얼굴을 스쳤죠. 그때 반대편에서 차 소리가 났습니다. 공안이 손전등을 끄고 도로로 올라갔어요. 차를 검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반대편으로 기어갔어요. 다리를 빠져나와 숲으로 뛰었습니다. 아니, 절뚝거리며 도망쳤죠.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쪽같이 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이리저리 움직였죠. 한참 후에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셋째 날 밤 연길에 도착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알려준 주소를 찾았어요. 작은 교회였죠. 지하에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후 중년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같았어요.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북에서 왔습니다. 목사님이 제 몰골과 다리를 보더니 빨리 들어와요. 하고 문을 닫았죠. 안으로 들어가니 다른 탈북자들이 있었습니다. 10명쯤 됐어요. 모두 지친 얼굴이었죠.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태국으로 보내드릴게요.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에 가시면 됩니다. 정말입니까? 눈물이 났어요.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최근에 단속이 심해졌어요. 북한 보위부가 중국 공안이랑 협력해서 탈북자를 찾고 있어요. 특히 군인 출신은 더 찾아요. 이 지경이 되기 전엔 저도 북에서 장교였어요. 목사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더 조심해야겠네요. 당신 신상 정보가 이미 퍼졌을 거예요.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일주일을 지하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다리 치료도 받았어요. 목사님이 약을 구해다 줬죠. 고름을 빼내고 소독하고 새 붕대를 감았습니다. 통증이 조금 나아졌어요. 다른 탈북자들과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한 여자는 남편이 탈북하다 잡혀서 공개 처형당했다고 했어요. 아이 둘을 데리고 혼자 나왔죠. 한 남자는 정치범 가족이라 3대가 수용소에 갈 뻔해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모두 목숨 걸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여드레째 되던 날 목사님이 급히 내려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공안이 이 근처 수색하고 있어요. 누가 신고한 것 같아요.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어떡하죠? 누군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어요. 오늘 밤 바로 출발해야 해요. 태국 가는 차가 자정에 와요. 그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하지만 공안이 위에 있었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도요. 개문해요. 중국어였죠. 목사님이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위에서 발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가구 뒤지는 소리, 문 여는 소리.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가 입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죠. 위에서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했어요. 아래에 뭐 있는 것 같은데. 끝났다. 모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잡히면 북송이에요. 북송되면 공개 처형이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 밖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폭죽 소리였어요. 누군가 일부러 터트린 것 같았죠. 공안들이 뛰어나갔습니다. 밖이 시끄러워졌어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지금이에요. 빨리 나가요. 우리는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골목을 달렸어요. 저도 절뚝거리며 뛰었죠. 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올라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교회의 공안들이 몰려들고 있었죠. 간신히 빠져나온 겁니다. 차는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태국을 향해, 자유를 향해.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살았다. 또 살았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야. 한국에 가기 전까지는, 태국까지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중국 남부를 거쳐 라오스를 지나 방콕에 도착했죠. 2023년 2월이었어요. 한국 대사관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로 여기까지 온 건가? 대사관 문을 두드렸어요. 직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안전합니다. 그 말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석 달 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를 절뚝거리는 제게 공항 직원이 다가왔어요. 휠체어 필요하세요?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가셔도 돼요. 서두르지 마세요. 북한이었다면 저를 째려봤을 겁니다. 빨리 못 가냐고 소리쳤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선 달랐어요. 기다려줬습니다. 국정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달 동안 제 신분을 확인했죠. 북한 군인이었다는 것, 훈장을 받았다는 것, 사고로 다쳤다는 것. 모든 걸 말했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탈북자 정착 교육시설이었어요. 거기서 석 달을 보냈죠. 한국말을 배우고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병원이었어요. 의사가 제 다리를 검사했습니다. 수술 가능합니다. 의족도 보험이 되는 한에서 해드릴 수 있어요. 정말입니까? 눈물이 났죠.
의사가 환하게 웃었어요. 물론이죠. 여기선 장애가 죄가 아닙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군복을 벗고서야 처음으로 인간이 되었구나. 수술을 받았어요. 몇 시간 걸렸죠. 깨어났을 때 다리가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잘 됐습니다. 재활 치료받으면 훨씬 나아질 거예요.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받았어요. 물리치료사가 친절했죠. 천천히 하세요. 아프면 말씀하시고요. 북한에서는 아프다고 하면 약하다고 무시당했어요. 여기선 아프다고 하면 쉬라고 했습니다. 석 달 뒤 말로만 듣던 의족을 받았습니다. 가볍고 신기했지만 아직 어색했어요. 처음 신고 걸었을 때 넘어졌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달려와 부축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났죠. 한 걸음, 두 걸음. 조금씩 걸을 수 있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의족을 찬 제 모습이 보였죠. 이상하지 않았어요.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새로운 다리일 뿐이었어요. 복지관에서 다른 장애인들을 만났습니다. 한쪽 팔이 없는 사람, 휠체어를 탄 사람, 시각장애인. 모두 밝았어요. 웃고 농담하고 서로 도왔습니다. 북한에서 본 장애인들과 달랐어요. 숨지 않았습니다. 떳떳했죠. 한 남자가 말했어요. 민철 씨, 적응 잘하시네요. 처음인데 벌써 이렇게 잘 걸으시고. 고맙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그가 웃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등산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장애인들끼리 모임이 있어요. 등산이요? 놀랐습니다. 다리 한쪽이 없는데 등산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여기선 장애인도 의지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서울에 집을 얻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죠. 창문으로 서울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어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였어요. 사장님한테 말했죠. 저 다리가 불편합니다. 사장님이 괜찮다고 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실수를 했어요. 물건을 떨어뜨렸죠.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리가 불편해서요. 손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저 안 급해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봄이었어요. 벚꽃이 피었죠.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의족에도 익숙해졌어요. 거의 정상처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연인들이 산책했습니다. 평화로웠죠.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옆 벤치에 노인이 앉았습니다. 제 다리를 보더니 말했어요. 젊은이, 다리 불편하신가 보네. 네. 제가 대답했죠.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예전에 다쳤었지. 전쟁 때. 하지만 이렇게 살아있으니 감사하지.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맞습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한강 위로 붉은 노을이 퍼졌습니다. 아름다웠죠.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았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물건이죠. 사진을 찍었어요. 노을, 강, 벤치, 그리고 제 다리. 의족을 찬 제 다리를 찍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게 나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나는 훈장을 잃었지만 인간이 됐어. 계급을 잃었지만 자유를 얻었어. 완전한 다리를 잃었지만 존엄을 찾았어. 북한에서는 장교였습니다. 김일성 훈장을 받았고 최정예 부대에 있었죠. 하지만 인간이 아니었어요. 부품이었습니다. 쓸모 있으면 쓰고 쓸모 없어지면 버리는 부품. 여기선 달라요. 장애인이지만 인간입니다. 느리지만 존중받아요. 불편하지만 차별받지 않습니다. 밤에 창문을 열었어요.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이구나.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구나. 북한에는 아직도 저처럼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쓸모없다고 버려지는 사람들이요. 언젠가 그들도 이 불빛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박민철 소령이 아닙니다. 그냥 박민철이에요. 한 사람의 인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을 일으켰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